자, 이제 법인 등록 기준에서 마지막인데요. 우리 책 34페이지를 보시면 양가로 2번에서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하려는 경우에 법인 등록 기준이 쭉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2번이 중요하겠다. 그죠? 동그라미 1번 아까 설명드렸고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다. 자본금은 법인 만들 때 필요한 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2번 이제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여기에 제일 중요한 등록 기준이에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무슨 말이냐면 법인은 이미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법인은. 개인들은 안 그런데. 법인은 만드는 순간에 이미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관, 이게 정해진 약속이거든요. 정관. 이 정관에다가 하는 일들을 다 적어야 돼요. 다 적은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정관에 적은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법인 만든 다음에 닥치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막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는 일을 정해놓은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근데 법 14조, 공인중개사법 14조가 이 정관에 적을 수 있는 일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요것만 적을 수 있다. 이거 이외에는 정관에 적어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당연히 중개업이죠. 지금 우리가 법인 만든 이유는 중개업 크게 하려고. 그러니까 중개업 하려고 만든 법인이니까 중개업은 당연히 정관에 적을 수 있고 할 수가 있다. 중개업은. 그럼 두 번째, 이사 도배업체 소개하는 거. 소개. 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 지금 중개업 하려고 법인 만들었잖아요. 중개업 하려고. 그 법인은 중개업만 해야 한다. X? 그거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라 중개업이 아닌 다른 업종도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겸업 이렇게 불러요.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다고. 이사 도배업체를 소개하는 거 중개업이 아니에요. 이게 왜 중개업이 아니에요? 말이 다르니까. 말이 다르잖아. 중개업이랑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다른 거 이거는. 중개업이 아닌데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또 세 번째, 분양대. 분양을 대신하는 건데 그냥 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분양은. 이건 또 중개업이 아닌데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개업만 해. 이게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닌 것도 같이 할 수 있다. 네 번째, 관리대. 관리를 대신해 주는 거. 중개업이 아니거든요. 말이 다르면 다른 거다. 이거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상담,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는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중개업은 아니다. 그 다음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프랜차이즈업이에요. 경영정보,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업.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경매, 공매 관련 업무. 중개업이 아니다. 근데 중개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중개업만 해. 이건 아니었으니까. 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중개업 하려고 법인 만들었대요. 그러면 그 정관에다가 중개업 1번 중개업부터 7번 경매, 공매까지 이거를 무조건 그냥 다 정관에 적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X 그게 아니에요. 이거 이외의 거는 정관에다 적어놓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송업, 사채업, 대부업 안 돼요 그런 거. 여기 안 나왔으니까 정관에 적어놓으면 등록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면 가장 그럴싸한 거 감정평가업. 그럴싸하잖아. 감정평가업. 그것도 여기 안 나왔으니까 정관에 적어놓으면 등록이 안 돼요. 이거 이외의 거는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인 거예요. 또 그리고 이사 도배업체 소개예요. 이사업, 도배업 얘네들은 안 돼. 엄청 나오죠 시험에. 이사업, 도배업. 직접 이삿짐 나르고 내가 법인 만들었는데 직접 이삿짐 나르고 직접 도배하고 다니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업체를 소개해 주는 것만 된대요. 소개해 주는 것만. 다른 거예요. 소개해 주는 거랑 직접 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직접 하는 건 안 되고 업체를 소개해 주는 것만. 자, 이제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중에 돼도. 나중에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웬만한 건 잘 안 틀리시거든요. 근데도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 두 가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얘는
법인만 그런 거죠. 법인만. 아까 공인중개사로 할 때는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때는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 이건 법인만 있는 거잖아요. 법인만 이렇게 제한이 있다고요. 법인만 하는 일이 정해진 거지 개인들은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개인 사업자들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개인들은. 이건 법인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도비업 못한대요. 누구만? 법인만. 그럼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 이 사업, 도배업 할 수 있어요. 개인들은 이 사업, 도배업 할 수 있어요. 1타 쌍피, 1타 3피까지 될 수 있네. 내가 중개해주고 중개보수 받고 또 내가 이삿짐도 날라주고 밤에 가서 내가 도배도 해주고 어우 짭짤하다. 금방 부자 되겠다 그거. 그 다음날 입원하고 힘들어서 골병. 그러니까 개인들은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하기가 힘들죠. 차라리 법인에게 허용되는 게 더 낫지 차라리. 근데 법인은 못한다고요. 개인들은 할 수 있는데 이건 법인만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인들은 아까 커피숍도 같이 할 수 있다고요. 개인들은 자영업이면 개인들은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커피숍도. 근데 법인은 안 되죠. 그런 거에. 요거 이외의 거는 못하니까 법인은. 그거 주의하고 이제 두 번째. 개인들은 요건 갖추면 다 할 수 있어요. 개인들은. 법인만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사도비업체의 소개업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분양대행업, 관리대행업, 상담업, 컨설팅업,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업 이렇게 뒤에 업이 붙어서 나오는 적도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면. 그러면 소개되고 소개업 이렇게 나오면 OX? O 돼. 분양대행도 되고 분양대행업도 되고 업 때문에 X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업은 그냥 여러 번 한다는 얘기예요. 업종. 이걸 내가 한 번 하건 한 번 하건 소개업 여러 번 소개해 주건 상관이 없다고요. 분양대행을 한 번 하건 분양대행업 여러 번 하건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에다가 업을 붙였다고 X로 바뀌면 안 된다. 그걸 엄청 틀려. 기출문제를 봐도 어쩔 때는 업이 들어가 있고 어쩔 때는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린 그거에 훅 낚인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되는 거에다가 업을 붙여도 상관이 없다. X로 바뀌면 안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 업 때문에 X 하지 말자. 그렇게 두 가지를 나중에도 헷갈려요. 첫 번째 이거는 법인만 그런 거다. 법인만. 개인들은 제한이 없다. 자영업이면 다 같이 할 수 있고 개인들은. 그리고 두 번째 업 때문에 X 하면 안 된다. 업은 그냥 여러 번 하는 거. 업종 문제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분양대행인데요. 분양을 대신해 주는 거 그냥 분양이에요. 분양해 주는 거 그거. 요거는 뭐에 대한 것만 가능하냐면 주택 그리고 상가에 대한 것만 가능해요. 주택, 상가 되는데 뭐 안 되냐면 토지 이런 거 안 돼. X. 또 농업용 건축물이다. X. 주택, 상가에 대한 분양대. 그러니까 대상물을 봐야 돼요. 어떤 거를 분양해 주는 거냐면 주택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 상가. 토지 분양대. 무려 3번 나왔네. 올해도 나왔어요. 정답으로. 토지 분양대 할 수 없다고요. 대상물을 봐야 한다고. 주택, 상가만. 농업용 건축물도 2번 나왔어요.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공장을 분양하겠대요. 공장 분양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주택, 상가만 되니까. 그 대상물이. 다른 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사실 제일 골 때리는 게 이 4번이에요. 관리대행. 얘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을 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그러니까 임대관리는 할 수 있어요. 법에 예로 들고 있다고.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을 할 수 있다. 근데 임대업은요? 안 돼요. 임대업은 왜 안 되냐면 여기 안 나왔잖아. 그럼 안 되는 거고. 관리대행이 되지 관리업은 또 안 돼요. 얘랑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르면 다른 거고 관리업도 여기 안 나왔으니까 안 된다고요. 임대업도 여기 안 나와서 안 되고 관리업도 안 되고 임대관리, 관리대행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 이거예요. 뭐냐면 임대업 안 돼요. X. 관리업도 안 돼요. X. 왜 안 되죠? 제가 안 된다고 적어놨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안 나왔으니까 안 된다고. 근데 이거 2개를 더했대요. 뭐가 되는데? 임대, 관리가 되네? 2개 더했더니
임대, 관리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건 또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임대업 X, 관리업 X 두 개 더했더니 임대관리 되고. 그러니까 임대관리라고 해놓고선 다 하면 돼 그냥. 임대업 안 되고 관리업 안 되고 임대관리 두 개 더했더니 되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이해되는 척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말이 짧은 것들 그냥 제끼면 돼요. 말이 세 글자 짧잖아. 말이 짧으면 건방지거든요. 건방지면 안 되잖아. 임대업 X, 관리업 X. 왜? 말이 짧아. 건방지잖아. 제 표정도 건방져 보이잖아. 그러나 임대관리 이런 건 된다고. 말이 긴 것들은 관리대 되고. 말이 짧은 것만 제끼셔야 돼. 임대업 X, 관리업 X. 왜? 말이 짧으면 건방지니까. 건방지면 안 되니까. X. 제일 황당한 거죠 이게. 임대관리, 관리대행은 되고. 질문 드려볼게요. 임대관리 돼요? 임대관리 업 그러면 OX? 업 때문에 X 하지 말라 그랬잖아. 되는 거에다가 업이 들어가도 그냥 된다고요. 임대관리도 되고 임대관리 업도 되고 말이 더 길어진 건 상관이 없다고. 말이 짧은 게 X지. 임대업 X, 관리업 X. 그리고 상담, 컨설팅이에요.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상담해 주는 것만 된대요. 컨설팅만. 직접 부동산 개발업 그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중개법인 만들어 놓고 중개업하려고 법인 만들어 놓고 직접 부동산 뭐 개발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 상담해 주는 것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과도한 제한이야.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이 사업, 도비업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해도 되지 뭐 사실. 왜 못하게 하는지 딱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삭제하려고. 제한을 풀어주려고. 아직까지는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우린 법이 자주 바뀌니까.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법인인데 굳이 이걸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 좀 허용해주자.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바뀌었어요. 상담, 컨설팅만. 그리고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프랜차이즈업. 누구를 상대로?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를 프랜차이즈 회원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냥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는 안 되겠네요.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다른 말이니까. 그리고 경매, 공매. 이거 뭐냐면 법원 가서 입찰 서면 대신 써주고 낙찰 받으면 수수료 받고 하는 거, 보수 받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데 누가 못하냐면 그 일은 중개인은 못하세요. 옛날 복덕방 하시던 분은 경매 관련 일, 공매 관련 일을 못하세요. 그럼 밖에서 중개업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아니면 중개법인 얘네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인도 경매, 공매 빼고 나머지는요 다 할 수 있어요. 중개인도. 개인 사업자잖아요. 어차피. 개인이니까 제한이 없다고요.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못하는 게 경매, 공매 관련 일을 못한다. 이 경매, 공매 관련 일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에게 인정된 업무예요.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으시잖아. 그래서 경매, 공매 관련 일을 못하세요. 입찰 서면 대신 써주고 그런 건 안 돼. 못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그래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공매 관련 일을 할 수 있다. X. 중개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경매, 공매 관련 일은 못하시니까 그게 또 엄청나게 나오죠. 중개인 관련해서는 옛날 복덕방 하시던 중개인 관련해서는 뭐 대단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뭐 그런 게 나와 이거.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공매할 수 있다. X. 중개인은 못하신다. 경매, 공매 관련 일을. 그러고 기억하면 되고. 자, 이게 법인만 그랬죠? 법인만.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때 법인, 업무, 법인이 하는 일이다. 개인들은 이런 제한이었고 법인만. 법인이 하는 일은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2분간만 서울에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외워요.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2분간만 서울에 올라간다. 법인 업무란 말 꼭 붙여줘야 돼요. 법인만 그러니까.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중이 중개업, 이가 이사도비업체 소개, 분양대, 관리대, 그리고 상담. 경이 두 가지네요.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경매, 공매 관련 업무.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요게 마지막 등록 기준이에요. 법인에서. 이거 이외에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이거 이외에 엄한 것들을 정관에 적어 놓으면 등록이 안 된다. 등록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해서 등록이 됐대요. 똑같아요.
법인도 7일 이내에 서면 통지 똑같고 서면 통지 받으면 기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 법인으로 등록했으니까.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드는 거 똑같은데 보험 금액이 달라요. 법인은 2억 보험 들어야 돼. 보험 가입할 때 2억. 개인들은 1억. 밖에서 중개사무소 유리창 보면 다 1억 막 붙어 있잖아요. 1억. 개인들은 1억. 법인은 2억. 일을 더 크게 벌이니까. 근데 그걸 또 자본금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자본금은 5천만 원이라 그랬는데 제가 그럼 뭐예요 또? 근데 왜 또 지금 또 왜 2억이래 또? 아까 자본금 5천만 원이라고 그래놓고 다른 거니까. 자본금은 법인 처음 만들 때 필요한 돈 그게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으로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 법인이 중개업 할 때 보험을 또 들어야 돼. 보험 가입하는 거. 그건 2억. 보험금은 자본금인지 보험금인지 나중에 더럽게 헷갈릴 거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 헷갈려 이게. 이것도 제가 법인만 그런 거 그거 계속 설명드린데도 선생님 그러면 저 중개업할 때 건물이 있는데 임대업 못 하나요? 막 그래. 개인은 할 수 있다고. 개인은. 법인이 못 한다는 거지. 개인들은 중개업하면서 내 건물이 있으면 임대업 할 수 있죠. 아니, 중개업하면서 임대업 못 한다 그러면 차라리 중개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개인들은 다 할 수 있다고. 개인들은.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나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고. 이게 법인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자본금은 법인 만들 때 필요한 돈. 보험금은 그렇게 만든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만든 법인이 보험을 또 들어야 한다. 보험 금액은 2억 이상. 다른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 개시도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법인 등록 기준만 잘 보시면 된다. 문제는 거기서 나오니까 법인 등록 기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책에서 필요한 거 몇 가지를 좀 볼게요. 35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개설 등록 신청서 제출. 이제 등록 신청을 하는 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등록 신청서를. 어디 갖다 내야죠?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 수구청장 찾아가서 갖다 내라. 그런 거고. 동그라미 2번 신청인이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가 있고 동그라미 3번에 제출 서류가 있는데 제출 서류에서 니은만 볼게요. 니은. 여권용 사진. 사진 갖다 내래요. 사진. 왜? 등록증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 갖다 내야 되는데 이게 올해 초반에는 중간에 바뀌었어요. 초반에는 반명함판 사진이었어요. 반명함판 사진. 근데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고 바로 또 문제가 나왔네요. 올해. 여권용 사진을 내야 돼. 반드시 여권용 사진. 반명함판 사진이 아니라. 왜 바꿨을까요? 반명함판 사진 그랬더니 다 뽀샵해서 온다고 또 이게 뽀샵을. 이게 등록증에 사진 붙여놓은 이유는 얼굴 대조하려고. 이 사람이 중개업하는 게 맞나? 얼굴 대조하려고. 근데 너무 심하게 뽀샵 처리해오니까 동일인 같지가 않아. 그래갖고 여권용 사진을 내가 이렇게 바꾼 거지. 뽀샵 처리하지 말고 여권용으로다가 반드시. 여권용 사진. 너무 심하게 뽀샵하면 안 돼요. 여권용은. 예. 됐고. 얼마나 심하게 뽀샵을 해왔으면 법을 바꿨을까. 예. 여권용 사진이다. 그리고 바뀌자마자 바로 이런 것까지 나왔다는 게 놀랍잖아요. 우리는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년에도 중간 정도에 또 법이 좀 바뀌고 해요. 또 이게. 그러면 짜증낼 거 없다고요. 바뀐 것들이 잘 나오니까.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도 5월달에 6월달에 바뀐 거 다 나왔어. 다. 중간에 바뀐 것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나오시다가 학원 안 나오면 바뀐 거 모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럼 낭패를 보는 거지. 항상 신경을 써야 돼. 2차는 법이 잘 바뀌니까. 공법도 마찬가지고. 중개사법도. 바뀐 것들이 잘 나오니까요. 또.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사진까지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양가로 2번 등록 처분 및 통지죠.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에 등록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에 서면으로 통지해라. 그래서 이거를 서면 통지 7일 이내에 빨리빨리 해줘. 그래서 법인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둘로 나누면 되죠. 이 둘만 등록 신청 가능했으니까. 법인이면 법인으로 나눠주고 공인중개사면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로. 그리고 양가로 3번 등록증 교부인데 7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가 아니네요. 서면 통지까지가 7일 이내네. 그래서 양가로 3번 옆에다가 7일 이내 X 적어놔야지. 그렇게 나온 적도 있다고. 7일 이내에 서면 통지해 주는 거지 등록증 교부까지가 7일 이내가 아니다. 이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등록을 한 때는 업무 시작, 업무 개시 같은 말이죠. 일하기 전에 보험을 들고 보험 들었다고 신고를 해라.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험 드는 거. 보험 드는 시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험 드는 거지 미리 보험 드는 게 아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36페이지에서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은 보험 들었나 확인 뜬 다음에 등록증을 줘라. 보험 들었나 확인 뜨고. 인장은 확인 뜰 필요 없네요. 찍고 주면 되니까. 3번 동그라미 3번 36페이지에서 등록증을 준 다음에 등록 대장에 기재를 하고 줘야 되는 거죠. 등록증 주기 전에. 어떻게 전자적인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라. 등록 대장, 공적인 장부니까 대장은 똑같다. 이렇게 하는 거고. 됐고. 양가로 4번은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건 다음 달 10일까지다. 등록증을 준 다음에 한 달치를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라. 뭐 그런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뭐 등록 절차고요. 그 다음 뭐 기타 등록 관련 사항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뭐 지금 할 건 아니고요. 넘겨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38페이지에서 등록 결격 사유를 볼게요. 여기 아까 등록 기준이었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 외울 수도 없어. 외우기도 양도 많고 어려워서. 근데 이해만 되면 돼요. 이 내용이 어려운 것들, 얘들 내용 어렵잖아요. 그리고 법인 등록 기준도 사실 내용이 쉬운 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는요, 쉽게 나와요. 법인 등록 기준 문제도 쉽게 나오고 올해도 엄청나게 쉬웠다고. 다 맞췄다고, 올해도. 결격 사유 쉽게 나와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오히려 어디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냐면 내용이 쉬운 거. 우리가 공부할 때 야, 이거 너무 쉽다. 그런 것들. 근데 문제는 꽈서 나온다고. 근데 이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나와요. 맞출 수 있어, 우리가 이것도. 올해 문제도 어렵지 않았다고요. 올해 문제도. 자, 등록 결격 사유고 줄여서 결격 사유라고 불러요. 응시 결격 사유는 뭐였을까요? 맞췄어요. 시험 못 보는 거. 응시 결격 사유는 시험 못 보는 거다. 그럼 다른 거네요. 등록 결격 사유랑 달라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시험 못 보는 거.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부정행위 플러스 5년. 2명 시험 못 보고 나머지는 다 볼 수 있고. 등록 결격 사유는요. 등록이 안 되는 거다 라고만 이해하면 안 돼. 또 요것도 첫 단추를 잘 깨고 있어야 돼. 또 등록 결격 사유를 그냥 등록이 안 되는 거 끝. 그러면 안 된다고. 등록 결격 사유는 등록도 안 되고 그리고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개업에 아예 종사를 못하게 하는 거.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등록 결격 사유는. 등록도 안 되고 중개 보조원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미성년자가 등록 결격 사유였네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시험 볼 수는 있어요. 응시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시험 봐서 붙었어요, 이제. 미성년자가 공인중개사가 된 거예요. 등록 안 되잖아요. 등록 결격 사유니까. 등록이 안 되니까 이사급으로 취업하겠대. 그럼 이사급으로. 돼요? 안 된다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직원으로 취업하겠대요. 그것도 안 돼요. 아니면 자격증 딴 거 숨기고선 그냥 찢어버리고 중개 보조원으로 활동하겠대. 돼요? 안 돼요. 미성년자는 중개 보조원도 못해요. 중개업에 아예 종사를 못하게 하는 거다. 힘이 센 거다. 넓게 이해는 넓게. 등록도 안 되고 중개 보조원도 못하는 거다. 그렇게 넓게 이해하자.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됐고. 38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그죠? 당연히 등록 결격사유니까. 양가로 3번의 고용인에서 동그라미 1번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아,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구나. 등록도 당연히 안 되고 중개보조원도 안 되고 힘이 센 거다. 넓게 이해하자.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1번과 양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을 종합하면 그런 거다. 중개업에 종사를 못한다. 그리고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을 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결격 사유가 없어서 등록이 정상적으로 됐대요. 등록이 된 거예요.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결격 사유라는 게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후발적으로. 처음엔 없었다가
나중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등록을 바로 취소해버려요. 등록 취소해야 한다 돼 있죠. 이거를 절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불러요. 해야 한다니까 바로. 할 수 있다도 있나요? 있죠. 그런 건 임의적, 상대적. 근데 이거는 바로 취소하래요. 그냥. 결격 사유가 있어서 등록이 안 되면 그만인데 결격 사유가 없어서 등록이 된 거예요. 이제 결격 사유가 없어서 등록이 됐는데 나중에 발생하면 중개업하다가 후발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해라? 바로 취소해라.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이 등록 취소해야 한다. 절대적 등록 취소다 이거를. 그냥 바로 취소해야 돼. 예. 중개업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만 보시면 되고 밑에 2번 이제 파란색 2번의 결격 사유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먼저 양가로 1번 미성년자. 가로하고 뭐라고 전화이죠? 만 19세 미만. 항상 나이는 만 나이. 한국 나이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 한 살 먹는 한국 나이가 아니다. 만 19세 미만. 자, 미성년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대요. 단 한 명도 안 틀려. 단 한 명도. 근데 만 19세 이렇게 나오면요. 또 엄청 틀려 또. 습관이 무섭다고요. 만 19세는 성년자. 주의하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예외가 없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돼요. 미성년자는 나이를 먹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만 19세 성년자가 돼야 돼요. 미성년자 부모님이 대리해서 어떻게 하겠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 동의 받고 와서 본인이 하겠대요. 안 된다고. 나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결혼할 수도 있어요. 결혼할 수 있어. 그러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으로 봐줘요. 성년의제 이렇게 불러. 어려운 말로 하면 성년의제. 응? 성년으로 봐주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미성년자가 능력이 좋은 거 아니야. 발랑 까진 게 아니라고. 능력 좋은 사람. 그래서 성년으로 봐줘요. 그럼 성년으로 취급해 주니까 이제 결혼해서 등록이 돼요? 안 된다고.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무조건 나이를 먹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결혼해도 안 되고. 결혼해서 애를 낳대. 그럼 돼요? 애 아버지인데? 보통 애 때문에 결혼했겠네. 순서가. 미성년자가. 그죠? 사고 쳐갖고 결혼. 그럼 책임감이 투철하잖아요. 이거 능력 좋은 애지. 애가 있으니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조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나이를 먹어라. 만 19세 성년자가 돼야 된다. 그거 틀리시면 안 된다. 예외가 없는 것들은. 그게 미성년자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파란색으로 혼인한 미성년자 결격 돼 있잖아요. 혼인했어도 성년의제가 돼도 결격 사유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되는데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민법에서 용어를 바꿨어요. 이제 미성년자를 만 19세 미만 이렇게 바꾸면서 같이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지가 옛날이죠, 아주.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아직까지도 옛날 용어로 돼 있어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게 민법에서는 바뀌었는데 용어가.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불러요. 중요한 건 법률상 개념. 옆에 적어놔야 돼. 법률상 개념. 법률상. 사실상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한정치산자. 이 사람과 심신박약자가 있대요. 이거 뭐 하시는 분이죠? 심신박약자는? 심신박약이니까 정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야.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이게 같은 말이 아니다. 정신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냥 한정치산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정신은 왔다 갔다 하면 심신박약자 이렇게 불러야 돼. 이렇게 심신박약자, 왔다 갔다 이런 사람 중에서 선고를 받는 거죠. 법원에서 한정치산 선고를 해요. 법원에서. 너는 이제 한정치산자야. 선고한 거예요. 바뀐 용어로 하면 한정후견, 개시, 심판. 옛날 용어로 하면 한정치산 선고. 바뀐 용어로 하면 심판.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해 준 거예요. 법원에서. 그럼 이렇게 선고를 받으면 한정치산자가 되고 결격 사유예요.
한정치산자 결격 사유예요. 왜?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심신 박약자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왜 아니죠? 선고를 안 받아서. 법원이 판단이 없잖아요. 법원에서 판단해 줘야 돼요. 이건 법률상 개념이니까. 또 금치산자도 마찬가지예요. 금치산자 얘랑 심신 상실자가 있는데 이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상실. 항상 나가 있는 거네. 정신이. 정신줄을 놓고 계신 분이야. 그러면 이렇게 정신줄 놓고 계신 이분과 금치산자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심신상실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선고를 받아야 돼. 무슨 선고? 금치산 선고. 바뀐 용어로 하면 성년, 후견, 계시, 심판. 아,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선고를 받으면 금치산자가 되고 결격 사유. 금치산자 이렇게 나오면 결격 사유예요. 왜? 선고 받은 사람이야. 비성년 후견인 이렇게 나와도 결격 사유예요. 왜?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해 준 거라고요. 근데 심신 박약자다. 심신 상실자다. 이건 결격 사유가 아니야. 정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실상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법률상 개념이니까. 정신 왔다 갔다는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언제까지? 법원에서 시작을 해준 거니까 법원에서 끝내줘야죠. 취소 선고. 바뀐 용어로 하면 종료 심판이에요. 끝내주는 거. 법원에서 끝내줘야 끝난다 그거예요. 법원에서 시작했잖아요. 법원에서 끝내줘야지. 질문 드려볼게요. 한정치산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대. 축하해줘야죠. 돌아왔대. 그럼 결격 사유 벗어난다. 맞아요? 아니죠. 정신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정신 돌아오면 그냥 축하만 해주면 돼. 축하만. 이는 취소 선고, 종료 심판 받아야만 결격 사유 벗어난다. 그렇게 이런 법률상 개념. 예전에 한정치산자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한정치산자. 결격 사유 아니에요? 결격 사유라 그랬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선고를 받은 사람, 결격 사유예요. 근데 한정치산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결격 사유 아니다 하신 분이 엄청나게 많았어. 한정치산자 이 안에 선고자가 안 보인다고. 선고를 받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거 이거. 한정치산자 선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한정치산자 이렇게 나오면 결격 사유. 되고 그런 것들만 주의하면 되고 또 파산자도 있네요. 역시 법률상 개념. 파산자랑 빚을 많이 지고 있다, 채무초과다, 신용불량자다 달라요.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 중에서 이런 사람 중에서 선고를 받아야 돼. 파산 선고. 그럼 파산자가 되고 결격 사유. 파산자 이렇게 하면 결격 사유예요. 왜?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 선고를. 법원에서 배를 짠 거죠. 파산이. 선고. 자기가 자기 배 째는 건 소용없어. 법원에서 배를 확 째줘야 돼. 그런 게 파산이고 결격 사유. 파산했으니까.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 해서 결격 사유는 아니다. 또 별거 다 나와요. 우리 개인회생 이런 것도 나온 적 있어요. 시험에. 우리 학원 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까지 공부할 줄 몰랐는데 개인회생 이거 파산과 또 달라요. 파산은 배를 확 짠 거예요. 진짜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 완전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거. 개인회생은 갚는 거예요. 채무 중에서 일부를 탕감하고 나머지는 분납해서 갚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회생은 배를 조금 째다가 만 거야. 파산은 확 짠 거고. 확 짠 파산이어야 결격사유예요. 개인회생은 분납해서 나머지는 갖고 있다고 지금. 결격사유 아니고. 그래서 개인회생은 결격사유 아니다. 까지 나온 적도 있었고 시험에. 파산이어야 돼요. 그러면 파산자 언제까지? 복권될 때까지. 어렵네요. 복권되는 거 두 가지가 있네. 당연복권. 그리고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어요. 자, 당연복권 뭐냐면 파산 선고 받고 내가 지금 파산 선고 받았어요. 10년 지났대. 빚을 안 갚았는데 10년 지났어요. 그럼 그냥 복권돼요. 10년이나 지났잖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근데 10년까지도 안 기다려요. 보통 면책 결정을 받아요. 들어보셨나요? 파산, 면책 들어봤나요? 법무사들이 막 광고하는데. 파산, 면책. 그래서
빚을 안 갚았는데 면책 결정을 받아. 이걸 법무사가 좀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받도록. 빚을 안 갚아도 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냥 복권돼요. 당연 복권. 얘는 신청에 의한 복권은 빚을 갚고선 신청해요. 저 빚을 다 갚았어요. 복권 신청. 그러면 복권 결정을 해줘요. 그럼 이제 복권된 거라서 결격서에 벗어나요. 당연 복권이건 신청에 의한 복권이건 복권되면 벗어나요. 그러니까 면책 결정, 복권 결정 이런 거 받으면 벗어난다고요. 법원에서 선고했잖아요. 법원에서 끝내줘야 끝난다고요. 면책 결정 법원에서 한 거고 복권 결정도 법원에서 한 거예요.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해주면 결격서에 벗어난다. 복권된 거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파산자가 채무를 모두 다 변제했대요. 싹 다 갚았어. 결격사유 벗어난다. 액수. 복권이 안 됐잖아. 빚을 갚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사실상 문제고 법률상 문제라고요. 복권돼야 돼.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파산자가 채무를 모두 다 변제한 다음에 복권 신청했대요. 결격사유 벗어난다. 액수. 복권 신청했잖아 아직까지.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죠. 법원에서 끝내줘야 한다고. 법원에서 시작한 건 법원에서 끝내야 된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다고 이거는. 이런 내용들은 수업 듣고선 그냥 가서 문제 풀어도 풀 수 있다.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예외가 없다. 결혼해서 성년 의제가 돼도 결격사유니까 예외가 없다. 나이 먹어야 한다. 만 19세 성년자가 되면 결격사에 벗어난다. 미성년자는. 그리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자는 무슨 개념? 법률상 개념. 법원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줬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된 거고 법원에서 끝내줘야만 결격사유 벗어난다. 정신 왔다 갔다 중요하지 않다. 빚을 갚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다. 법률상 개념이니까 그런 것들만. 그래서 또 여기까지도 그냥 할 수 있어. 문제는 이제 전과자가 나와요. 여기 어려워. 별걸 다 배워요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정말. 응? 이런 까지 다 할 줄 알았으면 학원 안 왔을 텐데. 딴 거 할 걸. 솔직히 그런 생각 하고 있을 걸. 근데 이게 제일 쉬운 과목이라니까 황당한 거지 이게. 이렇게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도 이게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할만하다는 얘기죠. 자, 전과자가 뭔지는 아시죠? 들어봤나요? 전과자? 감옥 갔다 오면 전과 기록 남잖아요. 빨간 줄 가시는 분들. 전과자.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아요. 벌금. 이거 법원에서 판사가 선고해요. 벌금. 법원에서 재판에서 판사가 선고하면 그게 빨간 줄이 가요. 벌금도 마찬가지야. 다 기록이 남아요. 전과 기록이. 재판에서 판사가 선고해서. 이거는 돈만 내면 되고 감옥에는 안 가고. 돈만 내면 돼요. 감옥은 안 가는 거고. 금고라는 것도 있고 징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징역은 들어봤네요. 그죠? 감옥 가는 거잖아요. 징역. 금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 금고도 감옥에 가는 거야. 징역도 감옥에 가고 금고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벌금은 감옥에 안 가는 거고 돈만 내는 거고. 자, 그러면 금고, 징역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둘 다 감옥에 가는데 차이점은 징역은 일을 해야 돼. 일을. 금고는요? 일 안 해도 돼요. 가서 그냥 들어가 있으면 돼. 감옥에만. 공부하시면 되겠죠. 징역은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려고 힘들잖아요. 이게. 금고는 가서 그냥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일을 안 해도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왜 차이가 없냐면 금고 받았대요. 금고 2년 선고 받았어. 금고 2년. 2년 동안 일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돼. 감옥에서. 시간이 안 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감옥에서 2년 동안 뭐 할 거야? 시간이 안 간다고요. 뭔가 해야 일이 시간이 잘 가지. 금고 2년이면 사형이 나을 수도 있어. 너무 고통스럽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다 신청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신청해서 일을. 일 안 해도 되는데 다 하고 있어. 또 일하면 돈을 줘요. 징역도 돈 주는 거예요. 일하고 돈 줘. 공짜로 먹는 게 아니야. 금고도 신청해서 일하고 돈 받으니까 나갈 때 한몫 땡겨서 나가는 게 낫잖아요. 다 신청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다만 차이가 나는 건 일을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 뿐이고, 징역은 일을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제일 빡센 게 징역인 거죠. 제일 약한 게 벌금인 거고, 감옥에 안 가요. 물론 징역보다 위에 있는 거 있죠. 사형, 죽여버리는 거. 근데 그건 안 배우죠, 우리가. 결격 사유인데 이미 뭐 죽여놓고선 뭘. 아니잖아. 그리고 벌금과 또 다른 게 있는데,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과태료. 들어보셨나요? 주차 위반 과태료 한 번 정도는 내보셨잖아. 짜증나는 거 그거 확. 빨리 내면은 그래도 10%인가요? 탕감해줘서 32,000원 내던데. 그렇죠? 원래 4만 원인가 내는데 좀 일찍 내면은 좀 탕감해줘요, 조금. 과태료. 주차 위반 과태료 같은 거. 누가 부과하죠? 관청이.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과태료는. 그래서 과태료는 주차 위반 과태료 100번, 1000번 해도 그건 전과 기록 안 남아요, 그거는.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과태료는. 벌금과 다른 거다. 벌금이어야 돼, 벌금. 판사가 하는 거. 자, 이제 전과자 첫 번째. 요것만 잘 이해가 되면 나머지도 다 이해가 돼요. 요거까지만 빨리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는데요. 금고 이상이면 뭘까요? 금고, 징역, 감옥 가는 거네요. 그렇죠? 금고 이상이니까 금고, 징역, 실형, 실제로 감옥에 가니까 실형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감옥 가는 거를 집행이라고 불러요. 종료는요? 감옥에서 살다가 나온 거예요. 또는 집행, 이 뭐라고요? 감옥 가는 거. 면제, 살다가 나온 거예요. 감옥에서 살다가 나온 거예요. 감옥에서 살다가 나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집행 종료로 나오고 집행 면제로 나오고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다 살고 나온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어. 그럼 바로 중개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감옥 생활 다 하고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3년간 결격 사유예요. 감옥에서 다 살고 나왔는데 3년간 또 일을 못 한대요. 3년간이나. 좀 과도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 왜 그러냐면 감옥에 간 거, 금고, 징역 이렇게 감옥에 간 건 정말 나쁜 놈들이야. 나쁘신 분들이야. 혹시 갔다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 나쁘신 분들이에요. 웬만하면 감옥에 안 가거든. 우리 주변에 갔다 오신 분 저 없잖아요, 이게. 없어. 웬만하면 안 가거든요. 정말 감옥에 갔다 왔다 아주 나쁘신 분들이다. 이 나쁜 놈들이야, 정말. 그래서 3년간 또 기다려야 돼. 3년간 결격세.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자, 집행 종료. 여기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요. 만기 석방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거예요. 갔다 오신 건 아니죠? 만기 석방. 가석방은 들어봤어요. 그죠? 만기 석방은 다 채우고 나온 거. 가석방은 중간에 나온 거. 중간에.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집행 종료래요. 차이점은 만기 석방 다 채운 거, 가석방 중간에 나온 거. 차이점. 공통점은 둘 다 집행 종료. 집행이 종료가 되는 날짜는 똑같대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7년 1월 1일 징역 3년 선고받았대요.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이렇게 선고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선고 날짜부터 3년간 감옥에서 살고 나왔어요. 3년 다 살고 나온 거예요. 만기 석방. 3년 다 채웠잖아. 만기 석방일 요 날짜가 집행 종료일이에요. 같아요. 더 살 게 없잖아. 그렇죠? 만기 석방이 집행 종료일. 근데 가석방은 한 2년 살다가 나온 거예요. 중간에 나왔대. 가석방. 나오면 집행이 종료된 게 아니에요. 나오기만 한 거야. 집행 종료는 안 됐어요. 남은 거 1년 남았네요. 여기 1년 남았잖아. 요 1년을 잔형기라고 불러요. 이거 잔형기. 남아있는 형기다. 남은 형기. 잔형기. 그래서 집에서 마저 살아야 돼. 감시받으면서. 가석방을. 감시받으면서 남은 거 1년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다 채워야 종료가 돼요. 감옥에서 2년 살았고 남은 거 1년은 집에서 다 채워야 3년 다 채워야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집행 종료 날짜가 똑같잖아요. 3년 다 채우는 거. 그래서 결격 기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격 기간. 중개업에 종사를 못하는 기간도. 한번 해볼게요. 만기 석방. 요거. 일단 주어진 날짜를 보세요. 여기 선고 날짜네. 선고 날짜. 그 날짜를 딱 쓰시는 거예요. 2017년 1월 1일 징역 3년 선고받았다.
3년 선고받고 어떻게 한 거죠? 만기 석방이니까 요 날짜부터 3년간 감옥에서 살았네요. 그럼 이제 요 날짜부터 3년간 중기업을 못했잖아요. 3년간 감옥 생활했으니까 3년 더 해줘요. 3년간 감옥 생활했고 다 살고 나온 거예요. 만기 석방 뭐가 된 거죠? 집행 종료. 만기 석방 집행 종료 같은 거라고. 더 살 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바로 중개할 수 있다? X. 집행 종료니까 다시 3년을 또 더해줘야 돼. 징역 3년이니까 3년 더해준 거고 플러스 3년이니까 3년 더해주고 그래서 2023년 1월 1일 요 날짜가 돼야 이 사람은 중기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요 날짜가 돼야만. 장난 아니죠. 그럼 가석방은 똑같이 해볼게요. 2017년 1월 1일 징역 3년 선고받고 2년 살았대요. 감옥에서. 2년 살다가 나온 거예요. 그럼 감옥에 있는 2년은 중기업 못했으니까 더해줘야죠. 더해주고 자 이제 가석방으로 나온 거예요. 집행 종료된 건가요? 안 됐네. 남은 거 1년을 어떻게 집에서 마저 살아야 한다고요. 감옥에서 2년 살았고 나머지 1년은 집에서 살고 똑같이 3년을 채웠더니 3년 다 채웠더니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집행 종료가. 그럼 집행 종료니까 3년 또 더해줘야죠. 그럼 똑같잖아요. 6년 더하는 거. 똑같다. 다만 앞에 있는 3년이 2년, 1년 이렇게 찢어진 것 뿐이고 똑같다. 집행 종료일이 똑같으니까. 근데 집행 면제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특별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사면. 우리가 특사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특사 이거는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그런 거. 특사. 집행 면제 같은 거예요. 중간에 나와요. 2년 살다가 특사로 나왔대. 이렇게. 중간에 나왔어요. 집행 면제니까 뭔가를 면제시켜 준 건데 뭐를? 잔영기 면제. 3년은 면제가 아니에요. 더해줘야지. 중간에 나왔는데 잔영기를 면제시켜 준 게 집행 면제, 특별사면이다. 3년은 더해줘야 되고. 그럼 보세요 이제. 특별사면, 집행 면제랑 같은 거예요. 2017년 1월 1일 징역 3년 선고받고 2년 살다가 특사로 나왔대요. 그러면 선고 날짜부터 2년은 감옥에 있었네요. 중기업 못했어. 더해줘요. 2년은. 그리고 특사로 나온 거예요. 잔영기는 면제. 1년 더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특별사면 집행 면제니까 잔영기는 면제가 되고 3년은 더해줘야지. 그러면 1년 줄었네. 이렇게. 차이점이 이 두 가지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뭐다? 잔영기. 잔영기를 더해주고 있으면 가석방. 잔영기가 면제가 된 게 집행면제 특별사면이라고요. 3년은 다 더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얘랑 비교할 게 있는데 일반 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아우 너무 어려워요 정말. 처음은 나중에 어렵지 않지만 이거는 일반 사면은 집행 면제가 아니에요. 특별 사면은 집행 면제랑 같다고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일반 사면은 다른 거예요. 얘도 중간에 나오는 건데 자 특별 사면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 사면은요 전과자들 다 나오는 거예요. 싹 다. 일반 사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특별 사면은 몇 명만 나오는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특별 사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서 몇 명만 나가 이렇게 하는 거고 일반 사면은 다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이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냥 용어는 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요. 다 특별 사면만 하잖아. 뉴스 보면 특별 사면만. 일반 사면, 일사 들어본 적이 없잖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전과자들 다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되게 특이해요. 2년 살다가 일반 사면으로 나왔어요. 나오면 일반 사면은요. 나올 때 그냥 나오지도 않아요. 일반 사면은 나올 때 이 전과 기록을 다 없애줘. 싹 다. 조사에도 안 나오게. 전과 기록을 다.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일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면이에요. 왜 일반 사면? 일반인 됐다고. 전과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 전과 기록을 다 없애줘요. 특별 사면은 이 기록이 남아있어. 일반 사면은 기록을 다 지워준 거예요. 싹 다. 조사에도 안 나와요. 얘가 이 징역 3년 받은 기록이 없어졌어요. 일반인 됐으니까 어떻게? 즉시 벗어나게 되죠. 일반 사면은. 일반인이니까. 뭐 더하고 마고 할 게 없어요. 전과 기록이 없는데 그냥 즉시 벗어나. 일반인. 꼭 느낌은 특별 사면이 즉시 같아요. 특별해서. 그렇지 않다. 특별 사면은 집행 면제랑 같은 거니까 플러스 3년. 잔영기만 면제고. 일반 사면이 뭐가 된 거다? 일반인 된 거다. 나오면 즉시 벗어난다. 전과 기록들 다 없어졌으니까.
조사에도 안 나오게. 어렵죠. 응? 근데 네 가지만 딱 정리하고 있으면 나중에도 내년 10월 달에도 시험 임박해도 네 가지만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만기 석방. 얘는 어떻게 한다? 만기 석방은 집행 종료랑 같은 거다. 다 살고 나온 거. 플러스 3년. 만기 석방 플러스 3년. 가석방은 중간에 나온 거. 가석방 플러스 잔연기 플러스 3년. 잔연기 더해줘야 집행이 종료되니까. 가석방 플러스 잔연기 플러스 3년. 특별사면은 집행 면제랑 같은 거다. 특별사면 플러스 3년. 잔연기만 면제고. 일반 사면은 즉시 일반인 된 거. 전과자가 아니라 이제 일반인 됐으니까 즉시 벗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쉬었다가 집행유예도 있거든요. 집행유예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쉬겠습니다.